우리는 이제부터 고려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크게 중앙정치, 그 다음 지방통치, 그 다음 관리선발제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정치 조직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체제가 바로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이었는데요. 왕 아래에 정책을 만드는 기구가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크게 살펴보면 고려 같은 경우는 우선 왕 아래에 정책을 기초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중서문화성, 그 다음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 성이 두 개가 있네요. 이성, 그 다음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부가 6개가 있죠. 이성, 육부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부 같은 경우는 관리 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위치에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인가 인사 문제. 병부는 말 그대로 군사 문제. 호부는 이게 집호자인데요. 집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건가. 돈에 관련된 부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형부는 형벌,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였고요. 예부는 교육, 과거, 외교 이런 문제를 다루었고 공부는 공사, 토목공사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 다음에 부가 6개 있는 이것은 당나라의 중앙정치제도인 삼성육부였습니다. 그런데 중서성과 문화성이 떨어져 있는 당의 제도와 다르게 고려는 요 두 개를 합쳐서 중서문화성으로 운영을 했죠. 먼저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신과 낭사라는 이런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신은 2품 이상인 굉장히 고위 관료였고 낭사는 3품 이하의 관료였는데요. 그리고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서문화성을 총괄하면서 국정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 3개에 있는 이 기관을 살펴볼 건데요. 중추원 같은 경우는 국왕의 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은 추밀, 그 다음 승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군사 기밀을 다루는 고위 관료인 추밀과 왕명의 시행을 다루는 하급 관료인 승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어사대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구였고 3사 같은 경우는 숫자 3, 4를 기억을 해볼까요? 국가의 단순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숫자를 다루는 기구였습니다. 중추원, 어사대, 3사 요 세 기구는 당나라 이후에 들어선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기관들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고려의 중앙정치제도가 복잡해집니다. 집중해서 잘 봅시다. 중사문화성의 하급 관료인 낭사와 그 다음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요 어사대를 합쳐서 이 대가는 고려의 언론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의 잘못을 논하고 바르게 고칠 것을 권유하거나 잘못된 왕의 명령이 있을 경우 왕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거나 또한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그 관리가 괜찮은 사람인지 검사를 해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계급은 낮은 이러한 언론기구였습니다. 중서문화성의 고급 관료였던 이 제신과 중추원의 고급 관료였던 추밀 요 두 개를 합쳐서 글자를 따서 제추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추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급 관료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의 귀족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독립된 기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이름에 병이 들어가죠. 군사나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식목도감은 법, 제도 같은 이런 것을 회의해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가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여러 나라의 것들을 수용한 뒤에 고려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 제도였는데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살펴볼 수 없는 고려만이 독자적으로 만든 독특한 기관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성 6부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성 6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군사기밀과 왕명 축납을 다루는 중추원, 그 다음 회계기구 3사, 감찰기구 어사대, 귀족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던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 다음 어사대와 낭사를 합친 대간, 언론기관이 있었고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이 추밀히 합쳐진 재추, 이 사람들이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회의를 했다. 또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이성육부를 만들었고 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중추원 어사대 3사가 설치가 되었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행정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통일신라에 비해서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새롭게 지방제도를 수정을 했어야겠죠. 고려의 지방제도는 이원적인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이원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고려는 굉장히 복잡한 동아시아사 정세와 함께 흘러갑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경 근처에서는 특별한 군사 지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북계와 동계라고 하는 군사지대를 설치를 해서 좀 더 군사적인 방비를 톡톡히 해놨었죠. 개가 2개 있다고 해서 두 양자를 써서 양계라고 부르고요. 이 외의 지역은 도를 5개를 두어서 5도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수도인 개경, 개성 주변의 지역을 경기지역이라고 합니다. 학습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인 행정지역과 군사적인 행정구역인 이 이원적인 체제로 나갔었는데 군사구역은 동계, 북계인 2개의 계가 있었다고 하여 양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 양계 아래에는 국가방어상 요충지인 곳에 진이라고 하는 곳을 설치를 했고요. 일반적인 행정구역은 수도 주변의 경기지역과 나머지 5도로 나누었고 그 아래에는 단순한 일반 행정구역인 군과 현을 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바로 향, 부곡, 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향부곡소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인구가 적은 지역을 이렇게 특수한 지역으로 만든 것이다. 아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역을 만든 거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노비 같은 천민은 아니었고 양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향부곡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많은 농작물을 납부를 해야 했고요. 소 같은 경우는 광산물을 채취하거나 도자기, 종이, 먹 같은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고려 초기 가장 강했던 지방 세력인 호족이 고려 중기가 되어가면서 변화를 하게 했는데요. 호족이 수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그 지역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수도로 올라갔을 경우는 중앙 관리가 되는 거죠. 과거를 치르거나 혹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중앙 관리가 되는 반면 이 지방에 계속 남아있던 호족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서 오래도록 살면서 가장 큰 권력을 점유하고 있었겠죠. 수도에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면서 지방관 아래에
속하게 되면서 지방관이 시킨 행정적인 일들을 호족이 도맡아서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역할을 바로 향리라고 하고요. 시골 향자의 관리 리자입니다. 그 마을의 관리가 되는 거죠. 고려 시기 향리의 지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그저 이 지방관 아래에서 일을 도와주는 단순한 실무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가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마을에 사또나 이 수령 같은 사람들이 이복의 이방 하면 예 사또님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권력이 없는 향리들이 바로 이 조선시대 향리이고 고려시대 향리는 굉장히 권력이 컸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통치제재 중 하나인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등용제도는 크게 과거와 음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과거는 말 그대로 시험을 쳐서 관료를 뽑는 거고 여기 보면 문과, 잡과, 승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과는 제술과 명경과를 되어 관료를 뽑았고요. 잡과는 기술관, 그 다음 승과는 스님을 뽑는 거였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했으니까요. 반면 독특한 여기 별표를 표시한 제도가 보이는데 음서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낙하산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됐냐면 고려를 건국하거나 왕이 바뀌는데 크게 공을 세웠던 공신 혹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을 관리로 임명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고위 관직에 오를 때는 과거 급제가 유리하였기 때문에 음서로 관리가 된 자들도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통치제도가 정비가 되면서 지방 호족과 신라 육두품 출신 세력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들 중에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을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벌 세력들은 나라의 수도였던 개경에 거주를 하면서 중요한 관직들을 독점하였고 또한 왕실과 결혼을 하거나 문벌끼리 결혼을 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라고 합니다. 학습지를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관리등용제도는 크게 과거와 음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호족과 육두품 출신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되어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이 되었다고 했죠. 이들을 문벌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